어휴, 저 집 보살이야, 보살. 우리가 젊었을 때 참 많이 듣고 또 흔하게 했던 말입니다. 속 썩이는 남편 다 참아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시댁 식구들 수발까지 군말 없이 다 든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우리는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고 칭찬했죠.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는 지금 그 보살 같던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남은 건 속병뿐입니다. 관절은 다 닳아 없어지고 마음에는 억울함만 첩첩산중으로 쌓여 밤마다 소리 죽여옵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희생적인 삶의 처참한 민낯.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맹신했던 가짜 행복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아주 많아서 떵떵거리는 사람일까요? 자식이 판검사나 의사가 돼서 효도받는 사람일까요? 겉보기엔 참 그럴싸하죠.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사람 사는 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 잘난 유세에 평생 며느리 사위 눈치나 보고 그놈의 돈 지키느라 핏줄끼리 등 돌리고 원수되는 집도 수두룩합니다. 남들 보기에만 번듯한 노후. 그것은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감옥일 뿐입니다. 희생해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자식이 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노후가 편안한 걸까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식 건사하느라, 남편 아내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 내 청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살아온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나이 들어 편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괜히 서운하고 괜히 억울하고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아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이 참 낯설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헌신이라는 이름표를 목에 걸고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 세대입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소리 들으려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모른 척 덮어두고 살았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내 밥그릇은 항상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일흔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헌신의 결과가 어떠신가요? 내 뼈를 갈아바친 그 헌신이 나이가 들면 지독한 독이 되어 내 목을 조릅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30 넘은 아들, 딸 결혼 자금 대주겠다고 칠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남들 다 해주는 전세금, 우리 애들 기죽일 수 없다며 밤낮 없이 파 마늘 까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아들 전세금 보태주고 나니 이번엔 딸이 아이를 낳았네요. 맞벌이하는 딸 안쓰럽다고 남의 손에 손주 맡기면 애 정서에 안 좋다며 황혼 육아까지 자처했습니다. 아침 일찍 딸네 집으로 출근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업어 재우고 저녁 무렵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일상이 몇 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영숙 씨는 결국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있는 영숙 씨에게 자식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쏟아낸 말은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거기 누워있으면 우리 애는 당장 누가 봐? 사람 구할 때까지만 좀 참지. 왜 하필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영숙 씨는 그날 병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 관절을 다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당장 자기들 불편해진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으니까요. 처절한 배신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혹은 가족에게 내주는 마음의 한계선이 없으면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합니다. 내가 주면 줄수록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크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밑동이 다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퍼주기만 했던 어리석음. 이제는 그 질긴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주고 희생을 감수할 경우 자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처럼 인식하는 심리적 의존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처럼 대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부모의 헌신이 길어지고 무조건적일수록 가족 간의 상호 존중은 무너지고 의존과 착취의 구조만 굳어집니다. 옛 철학자들은 타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끝없이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아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받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배와 통제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을나무에 비유해 볼까요? 나무가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생존 본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분을 잔뜩 머금은 여름 내내 자신을 치장했던 그 무성한 잎사귀들을 땅으로 모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만약 나무가 그 잎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잎에 남은 수분 때문에 겨울의 한파의 줄기까지 꽁꽁 얼어붙어 나무 전체가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이 들어 평안해지려면 우리도 가을나무처럼 무거워진 가족이라는 잎사귀를 하나둘 과감히 떨궈내야 합니다. 냉정하고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가 살고 결국 가족도 사는 유일한 자연의 섭리이자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아하게 이기적이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독하게 굴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나를 갉아먹는 짓,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서적 폭력을 당장 멈추겠다는 강력한 생존 선언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징징대며 찾아오면 딱 거기까지만 들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속상하겠네. 힘들었구나. 공감만 해주고 돌아서서 내 밥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밤잠 설쳐가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정말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성극기의 달인들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며칠씩 진을 치고 자고 가는 건 사양합니다. 엄마 피곤하다. 밥 한 끼 먹었으니 이제 너희들 집으로 가라. 웃으면서 쿨하게 보냅니다. 손주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하지만 딱 2~3시간 밥 먹이고 재롱 볼 때가 가장 예쁩니다. 내 뼈 깎아먹고 내 관절 갉아먹으면서까지 손주 뒷바라지하는 일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게 매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훗날 자식들에게 아파서 누워 병수발 들게 하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건강하게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 이게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성극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차려 바쳐야 직성이 풀리고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제는 한마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은 못해. 새끼 다 당신 입맛에 맞게 차리는 건 이제 힘들어. 당당하게 반찬 가게를 이용하거나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은 차려 먹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편의 짜증, 아내의 불만을 쓰레기통처럼 다 받아주고 사실 건가요? 진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감정마저 내 것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화를 내고 있으면 예전 같으면 눈치 보며 기분 풀어주려 애썼겠죠.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안 좋네. 혼자 시간 좀 보내. 나는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 자리를 피할 줄 압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영혼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몸의 편안함. 그것이 세상 어떤 가족관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아하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볼 줄 아는 이기심. 무례함을 튕겨내고 나의 존엄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 이것이 바로 노후에 가장 팔자 좋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남의 눈물 닦아주다 내 눈에 피눈물 나는 짓,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오직 나만을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바로 왕년의 나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인 모임이나 동창회에 나가보면 꼭 이런 분들 있습니다. 나 왕년에 무슨 기업 이사였어. 우리 남편이 예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 줄 알아.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취직했잖아. 입만 열면 과거의 영광과 가족의 명함을 자기 얼굴처럼 들이미는 사람들. 솔직히 참 피곤하죠. 속으로는 다들 비웃고 듣기 싫어하는데 본인만 그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10년, 20년 전 빛바랜 훈장을 아직도 가슴에 달고 다니며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애타게 바랍니다. 한때 동네에서 제법 큰 사업을 하셨던 명수 씨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진작에 접었고 수입도 끊겼는데 명수 씨는 동창회나 지인 모임에 나갈 때면 항상 값비싼 양복을 쫙 빼입고 나갔습니다. 체면 때문에 허름하고 싼 식당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남들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좀 추켜 세워주면 으스대며 그 많은 사람들의 밥값과 술값을 본인 카드로 척척 계산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해도 남자가 가오가 있지 밖에서 어떻게 쪼잔하게 구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무리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다가 남은 노후 자금마저 몽땅 날렸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명수 씨가 비싼 밥을 사줄 때만 형님 사장님 하며 굽실거리던 사람들은 정작 그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자존심. 결국 자기 명주를 조이는 끔찍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허영심이 만든 참혹한 결말입니다. 정말 팔자 좋게 잘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체면이라는 무거운 겉옷을 인생에서 가장 먼저 벗어던집니다. 나를 포장하던 직함, 며느리, 사위의 직업, 자식의 학벌, 이런 것들 다 미련 없이 떼어내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홀로 섭니다. 동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편한 고무줄 바지 사입고 낡은 시장 골목 식당에서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누가 뭐라든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지하철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찍을 때도 늙은 티 난다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며
싱글벙글 웃을 줄 아는 넉넉한 여유. 이것이 진짜 인생을 통달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여러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에 집착하고 체면을 중시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다 분비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는 행동은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은 스스로 뇌세포를 파괴하고 노화의 시계를 앞당기는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껍데기를 거짓 자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거짓 자아를 지키려다 진짜 내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고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속 빈강정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속에 든 것이 없고 현재의 삶이 불안할수록 과거의 훈장과 남의 시선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사는 삶은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통찰했습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을 남의 혓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짓은 없다는 뜻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에 실린 무거운 짐부터 거친 바다로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 짐이 아무리 값비싼 황금이라도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 인생에 남은 항해를 무사히 마치려면 과거의 나라는 무거운 짐부터 물 밖으로 던져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누군데,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 무거운 자만심의 닻을 끊어내지 않으면 배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검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순자 씨의 삶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평생 대접받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권위 의식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30대 강사에게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배우며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사가 답답해하며 같은 것을 여러 번 설명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가 늙어서 머리가 굳었네, 선생님 한 번만 더 알려줘요 하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젊은 시절의 날 성권이는 온데간데 없고 둥글둥글한 사람 냄새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빛나는 타이틀을 지키려고 애쓰는 대신 실수투성이인 늙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너그럽게 껴안은 겁니다. 그 덕분에 순자 씨의 얼굴에는 팽팽했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과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남들은 나를 1분 이상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24시간 내내 피곤한 연극 무대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그 무거웠던 무대 화장을 지우고 화려하고 불편한 무대복을 훌훌 벗어던지셔야 합니다. 관객도 없는 무대에서 혼자 진을 빼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서열을 매기는 짓은 스스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누구 집이 몇 평이네, 누구 차가 외제차네, 누구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네 하며 속을 끓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내 식대로 내 형편에 맞게 편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면 그 떡을 보지 말고 내 손에 든 소박한 떡을 맛있게 베어 물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남에게 내 가치를 억지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과거의 타이틀이나 누군가의 부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밥 먹고 시장을 걸어 다니는 평범하고 소박한 내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로 존재하는데 어떤 거창한 이유도 필요 없음을 아는 깨달음. 왕년의 나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는 순간 놀라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지고 전에 없던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내려놓음의 통쾌함. 그 홀가분하고 시원한 기분을 아는 사람만이 노후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를 버려야 비로소 편안한 현재가 찾아옵니다. 이어서 나이 들어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텅 빈 인간관계를 가차없이 정리하고 고독의 맛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 친구가 최고다, 곁에 사람이 많아야 안 늙는다. 이런 옛말에 속아서 내키지도 않는 동창회나 지인 모임에 억지로 나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빠지면 내 욕을 할까봐 혹은 모임에서 영영 소외될까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끄러운 모임에 다녀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신가요? 아마 열에 9은 다녀오면 마음이 더 헛헛하고 피곤하실 겁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누구는 강남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자식들이 용돈을 수백만 원씩 쥐어주며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온갖 자랑질이 난무합니다. 배 아픈 속을 숨기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맞장구 쳐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 흉, 남편 흉을 2시간 내내 쏟아냅니다. 내 감정을 쓰레기통 취급하며 우울한 이야기만 퍼붓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다 빨려나가는 기분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참아내며 감정 노동만 잔뜩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체한 것처럼 명치가 답답해집니다. 비싼 회비 내고 밥 먹으면서 내 마음은 오히려 멍투성이가 됩니다. 사람 무리 속에 섞여 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정혜 씨 사연이 딱 그랬습니다. 정혜 씨는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부르는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밥값도 남들보다 먼저 계산하고 명절이면 꼬박꼬박 선물도 돌리면서 사람들을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야 성공한 노후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다 정혜 씨가 겨울 빙판길에 크게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한 달을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많던 모임 사람들 중 병문안은커녕 괜찮냐는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닿은 지인은 바빠서 못 간다며 핑계를 대기 바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일 모임 식당 예약은 누가 하냐며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억지로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붙잡고 있던 인연은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철저한 허상. 그동안 정혜 씨가 마음을 내어준 관계는 결국 흩어지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혜 씨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가 된 사람들 중에 더 외롭고 더 우울해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었는데 오히려 삶이 더 황폐해진 거죠. 왜 그럴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고독을 즐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관계를 끊어낸 자리에 진짜 나 자신을 채워넣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공허함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사람을 끊었으면 그 시간에 나를 돌봐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80년이 넘게 진행해 온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삶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아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교감이 없는 피상적인 모임에 억지로 참여할수록 오히려 고립감과 우울감은 커집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자신을 포장하며 소모하는 감정적 에너지는 노년의 심리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없는 관계를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양방향으로 마음이 오가지 않는 억지 인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군중 속에 휩쓸려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무섭고 쓸쓸한 질병처럼 여깁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산책하는 것을 남들이 처량하게 볼까봐 극도로 두려워하죠. 하지만 고독은 피해야 할 전염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고급 휴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 무리에 숨어드는 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평가에 통째로 맡겨버리는 비겁한 도피와 같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장 휴대폰 연락처부터 가차없이 정리합니다. 1년 내내 먼저 연락 한 번 안 오는 사람,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내 약점을 교묘하게 찌르며 깎아내리는 사람, 남의 험담을 안주 삼아 즐기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로 미련 없이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욕먹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사과나무가 가을에 더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썩고 불필요한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낼 때는 아프고 앙상해 보이지만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나무는 온전한 영양분을 꼭 필요한 생명줄기로 보내어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뺏기던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거둬들여 오직 나 자신을 돌보는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뿌리부터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텅 빈 고통입니다. 늘 타인의 관심에 굶주려 있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온전히 알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꽉 찬 평화입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나 자신만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고독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처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씹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음미하는 오롯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수다를 떠느라 진을 빼는 대신 고요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를 엽니다. 책을 읽다 스르르 낮잠이 들어도 깨우거나 눈치 주는 이 하나 없는 완벽한 평온. 이 고독의 달콤한 맛을 한번 제대로 맛본 사람은 다시는 시끄럽고 가식적인 가짜 관계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집. 그 집은 타인의 얄팍한 인정이나 북적이는 모임이 아니라 오직 홀로 걷는 고독 속에서 내 손으로 벽돌을 쌓듯 지어집니다. 텅 빈 관계를 쓸어버린 자리에 진짜 내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
남이 아닌 과거의 나를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다 보면 예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안아줄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책과 후회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릅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우리는 남의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훌훌 털고 용서하면서도 유독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나이 들수록 그 자책의 강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 목을 졸라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미용실을 하셨던 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아들 앞에서는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굽실거립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서지 말아야 할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 대학 진학도 포기시킨 채 아들을 쫓기듯 공장으로 취업시켜야 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에 밀리거나 며느리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올 때면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알아눕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새끼 인생이 저렇게 꼬였다는 자책감, 나를 만나서 내 자식 팔자까지 흙구덩이에 처박혔다는 지독한 죄책감, 평생 독한 파마약을 맨손으로 만지며 일하느라 굽어버리고 갈라진 손가락보다 미숙 씨를 더 처절하게 아프게 한 건 바로 매일 밤 자신을 찌르는 자책의 칼날이었습니다. 지나간 30년의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며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지옥불에 태우며 살아온 겁니다. 불타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은 내 영혼과 육체를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형벌입니다. 심리학과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실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책하는 사람들은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몸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잣대를 거두고 지나온 삶의 굴곡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안을 넘어 신체 세포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등에 커다란 자루를 짊어지고 끝없는 사막을 걷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길을 걷다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나그네는 자루가 너무 무거워 한 발짝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막 한가운데 쓰러진 노인에게 지나가던 현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째서 돌무더기를 짊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후회와 실수들입니다. 현자는 빙그레 웃으며 노인의 자루 밑바닥을 칼로 찢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돌멩이들과 함께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후회라는 돌멩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자루의 밑바닥을 미련 없이 찢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내 삶에서 일어난 좋고 나쁜 모든 일들 심지어 나의 뼈아픈 실수와 어리석었던 선택들까지도 내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껴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항상 정답만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60, 70 평생을 살아오며 지혜를 얻은 내가 20, 30대의 어리고 어리석었던 나를 가혹하게 혼낼 자격은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서툴렀고 두려웠고 세상 물정에 무지했을 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혹은 가족의 입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 바들바들 떨며 벼랑 끝에서 내렸던 절박한 선택들이었을 겁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는 대신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스스로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줍니다. 참 애썼다. 그 험난한 세월 모진 풍파 온몸으로 다 맞아가며 여기까지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참 훌륭하게 잘 버텼다. 이렇게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후회라는 무겁고 차가운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내야만 우리는 남은 생을 온전히 숨쉬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눈물겹고 기특한 내 인생. 그 상처투성이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긍정하고 껴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그 어떤 황금보다 찬란하고 평온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나를 기꺼이 용서하는 일. 그것이 메마른 노후를 적시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마지막 5번째 특징. 바로 일상의 사소한 통제감을 꽉 쥐고 존엄하게 저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의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 것. 기념일이면 값비싼 식당에서 대접을 받고 용돈 봉투를 받는 것.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멋진 사진을 남기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이 만들어주는 행복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못 오면 그날 하루는 지옥이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순식간에 버려진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내 기분과 내 하루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통째로 넘겨주고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살. 혜숙 씨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에게서 언제 전화가 오려나 목을 빼고 기다렸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창밖이 어둑해질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그럴 때면 입맛도 없다며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훌훌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남이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방치하며 학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누구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반찬 통째로 꺼내 먹지 않고 예쁜 접시에 반찬을 정갈하게 옮겨 담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떠먹으며 좋아하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봅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예쁜 찻잔에 커피를 타서 베란다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자식이 오든 말든 친구가 부르든 말든 혜숙 씨의 하루는 이미 평온하고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 손으로 끓인 찌개 한 냄비, 나를 대접하는 단정한 식탁, 그 소박함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은 겁니다.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가 요양원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화초 가꾸기, 영화 관람 시간 선택 등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모든 것을 직원이 알아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건강 상태와 활력이 훨씬 좋았고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대한 수동적 기쁨보다 아주 작더라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즉, 일상의 주도권을 쥐는 행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생명력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에 매달리는 자는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것이며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선택에 집중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지 말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남의 영역입니다. 그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목숨을 걸면 매일이 불안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산책은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책을 읽을지는 온전히 내 권한입니다. 이 작은 내 영토를 단단하게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 팔자 좋은 사람은 거대한 배를 타고 남에게 키를 맡긴 채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낡은 나룻배일지라도 내 손으로 직접 노를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묵묵히 물살을 가르는 사람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잠시 노를 내려놓고 비를 피하고 햇살이 비치면 젖은 돛을 말리며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는 뱃사공. 그 단단한 자립심.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 팔자가 좋다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참아왔던 그 징글징글한 헌신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우아하게 나를 먼저 챙기는 이기심.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하며 껍데기뿐인 자존심과 남의 시선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용기. 내 감정을 갉아먹는 가짜 인간관계의 썩은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내고 홀로 있는 고독에 꽉 찬 평화를 즐기는 단단함. 지난 세월의 후회와 자책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찢어버리고 못나고 서툴렀던 과거의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너그러움.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먹을 밥상을 정성껏 차려내며 일상의 작은 통제감을 꽉 쥐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받은 노후를 걷고 있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식 건사하고 남편 아내 뒷바라지하며 비바람 맞느라 닳고 다른 여러분의 손마디. 그 거칠어진 손을 이제는 스스로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남겨두지 말고 내 입에 먼저 쏙 넣으세요. 예쁜 옷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오늘 당장 꺼내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친구가 조금 줄어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할 때 내 삶도 비로소 나에게 가장 다정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남은 시간 오직 나를 위해 크고 환하게 웃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1번 우아한 이기심, 2번 과거 버리기, 3번 고독 즐기기, 4번 나를 용서하기, 5번 일상의 주도권. 댓글에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